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0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뺀들뺀들 보이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최근 중국과 티벳을 방문하셨죠. 더불어민주당 7명 의원들인데 그중에 한 분입니다. 김병주 의원 만나서 이번 방중의 의미와 성과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하는 날입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와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인규 변호사 활약이 대단한데요. 속 시원한 젊은 보수의 애끓는 심정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오늘은요,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수능, 이거 정말, 저도 지금 수험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이 학생들을 괴롭혀도 되는 건지 정말 속상합니다. 자, 어쨌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전격 사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육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내린 지 나흘 만에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이 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15일 날 이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처음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6월 모의고사 평가는 그 전에 다 정리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갑자기 감사가 시작이 되고, 왜 너 제대로 못했니? 이러면서 미안합니다고 사임을 해버렸어요, 평가원장이. 그러니까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 대한 걸 갑자기 이렇게 네.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아니다, 우리 3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난 15일 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이제 윤 대통령이 받은 후에 네, 공교육 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라는 것을 좀 지시하고 다음 날 16일에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습니다. 이후 이번에 평가 원장까지 사임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또 이렇게 사임하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최근 참모들에게 수능의 변별력을 기르는 킬러 문항에 관련해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동안에 이 수능 모의평가가 아주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나 보죠? 이 문제 수준이 난이도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엔 그러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얘기 처음에 왜 했는지부터 이상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다 지난 6월 달 거를 잘못 냈네 하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니까 네. 사실 이제 정부기관에서 뭐 하는 거에 아무도 이제 못 가겠어요. 방통위에서 그때 TV조선 심사하라 그래가지고 심사했다가 그분도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이분도 지금 감사받게 생겼고 이러니까는 사실 이 원장 같은 경우에도 전격 사임해버린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당에서는 이제 예.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검사 생활을 하며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다며 대학제도 사회학적 부분을 포함해서 입시제도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라면서 이제 대통령 발언이 이제 전문적이다라는 평가로 이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조국 부녀 혹은 조국 네. 가족
관련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거야?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고요. 또 이제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을 이제 비판은 했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매우 일방적이고 전문가 의견을 거치지 않고 한 아마추어 발언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일타 강사들이 이게 너무 부적절하다고 한마디 했다고 일타 강사한테 지금 다 몰려가서 또 댓글로 공격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수능 한 지 얼마 안 됐죠? 오래됐습니다. 어때요? 오래됐어요? 네. 난 수능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네. 되면은 진짜 이 입시학원이나 이런 쪽에 대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자, 지금 평가원장의 중도 사태 큰일이 났는데 강태중 전 원장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0번 출제 오류가 인정이 되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다들 지금 난리가 났군요. 네.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교육부는 이제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출제 문제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제 12년 만에 대대적인 감사도 예고가 되어 있어서요. 일각에서는 경질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나 물론 평가원장이 지난 정부 요직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도 좀 주목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좀 수능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보는 수험생과 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혼란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감사원에서 근무하시는 감사위원들이 모든 곳에 다 가서 그냥 본인들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는 제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수능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종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갑자기 교육 전문가가 됐다는 것도 이상하고 뭐 관련된 자들 그냥 알아서 다 혼나다가 갑자기 옷 벗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고 감사원이 감사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제가 이상한 겁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당 대표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건데요. 물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일개 국회의원이 안 받고는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방탄 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약속으로 이해하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정권은 오포 정권이다. 네. 거의 국민을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압구정 정권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그런 정권. 말도 되게 잘 만들어냈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정점은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방탄 논란이 계속 있었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전부 다 환호 내지는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19일 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일단 40분 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요.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을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여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나왔습니다. 또 이때 한 장관이 좀 미소를 띄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제 한 장관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다는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또 어떻게 실천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영장을 일단 청구를 해볼 테니까 한번 해봐라, 당해봐라 이런 뜻일까요? 지금 사실 어제 이 얘기 나오니까 백현동 수사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관련 수사들이 많은데 그 건과 관련된 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겠다. 뭐 이런 의지도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사실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말을 여러 번 많이 했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이 지금 여야에서는 뭐라고 지금 반응들이 나오죠?
네, 일단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박대출 정책위원장도 이제 도둑이 매들고 호롱치니 경찰이 호통치니. 네, 호통치니가 난감하다. 뭐 부결시켜놓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다니 참으로 뭐 제명스럽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또 정의당에서는 진즉에 이행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즉에 이행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정의당 의원들도 영장 들어오면은 딱 과감히 다 내려놓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박대출 정책위 의장 도둑이 매들고 호통치니 경찰에 난감하다. 부결시켜놓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냐 이런 얘기했는데 보죠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총대를 맸으니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에게 올라가 있는 그런 이런 특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님 사모펀드 수사했으니 투자 전문가이고 국정농단 수사했으니 농단 전문가이고 노동조합 수사했으니 탄압 전문가냐 도대체 비전문 분야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제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김병지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싱하이밍 대사 논란 속에 민주당 의원들 중국 다녀왔습니다. 여당에서는 뇌물 외교라고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뇌물 외교인지 아니면 여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야당이 나서서 라인을 조금 찾고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인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아니 근데 네. 안 힘드십니까? 제가 보니까 중국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활동이 그냥. 네, 지금 뭐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제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몸이 재산입니다, 우리는. 네. 이번에 특히 티벳은 해발고도 3,600고지였어요. 그 산소가 부족하니까 거의 산소 호흡기를 끼다시피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코피도 막 나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제 한 이틀 있으니까 좀 좋아졌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눠서 다녀오시게 된 배경이 정확히 뭘까요? 네, 이것은 뭐 나누어서 간 것은 꼭 나눠 갔다기보다 별도로 간 겁니다. 별도로 추진했군요. 예, 민생경제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추진이 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간 것은 엑스포에 초대를 받아서 별도로 추진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비슷해져서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서 네, 그렇게 됐어요. 가는 것처럼 돼 있었죠. 그래서 네. 국민의힘에서 되게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니네 뭐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네. 네. 자, 어쨌든 중국하고 지금 티베트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네. 방문하신 배경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아까 뭐 엑스포 얘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티베트 자치구에서 문화 관광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중국 정부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초청을 받아서 중국 베이징과 티베트를 다녀온 겁니다. 문화 관광 엑스포였죠. 네.
그러면은 다녀오시니까 뭐 좀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저는 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지금 한중 갈등이 아주 심화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감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한중 갈등을 풀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잖아요. 한중 관계에서. 네. 그런 거를 해결하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미국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니까 한중 관계 개선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브링컨 국무장관이 박진 우리 장관은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실제 건강한 한중 관계 개선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했잖아요. 한중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한중 관계 개선을 노력하는데 그 말이 우리 의원을 빗대서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박진 장관한테 얘기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인정하고 미국도 인정하는데 우리 한국의 여당과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이 그게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도 자기네도 사실은 중국하고 또 따로 만나면서 네. 야, 니네 잘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님 거기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안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여당에서 계속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 중국에 이용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이번 엑스포를 가보니까 27개국이나 왔습니다. 영국 또 오고 영국, 이태리를 비롯해서 일본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27개국의 많은 나라들이 참석을 했었고 네. 또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들만 간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대표당 공무원들도 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온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런가 봤더니 경상남도는 홍준표 시장일 당시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티벳 자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니까 당연히 경상남도 대표단을 초대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 5, 6명 대표단을 이끌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우리만 뭐 중국에 뭐 어떤 애니 그렇게 비난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들도 대표단을 온 겁니다. 그것도 그 홍준표 지금 시장이 전 지사 당시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요즘 홍 시장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제 문화교류와 관련된 것이 사실 주된 목적이었다고 나오는데 홍익표, 김태년 의원도 사실 먼저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결하고 온 게 단체 관광, 중국에서 이제 허용하는 단체 관광 그 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빠진 것을 좀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론 좀 서로 다르게 각자 수준되어서 갔다 왔는데 네. 그러면 다녀오시고 나니까 우리가 참 잘 갔구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지금 한중 관계가 아주 그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네. 지금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교포라든가 경제에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한중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준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 야당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견제하는 걸 넘어서 행동하는 야당이 됐다. 실제 가서 물꼬를 터는 활동까지 한 것이죠. 말만 한 게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연설을 할 때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이런 걸 푸는 노력을 높게 평가했죠. 네. 자, 이번에 근데 원래는 국민의힘 의원 두 분도 같이 가기로 했었었는데 네. 그 국민의힘 집행부에서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못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최초에 2달 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어서 여야가 같이 엑스포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 2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근데 가기 한 1, 2주 전에 아마
그 코인 뭐 TF를 국민의힘에서 만든 것 같아요. 코인 TF? 예, 예. 거기에 아마 그 가시는 분 한 분의 참석이 되다 보니까 가지 못한 것 같고 한 분은 개인적인 이유로 못 가겠다고 가기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압력을 였는지 안 였는지는 하기는 모른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여야가 같이 가기로 했던 것인데 여당은 하여튼 어떤 사정으로 빠지게 됐던 것이죠. 네, 일단 국민의힘 의원 두 분도 같이 가기로 했었으나 사정이 생겨서 못 가셨고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네. 자, 지금 그 세계 정세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이런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국과 일본의 몰빵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은 우리랑 무관하게 중국하고 관계를 다시 개선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네. 지금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물밑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중국과 각을 세우는데 우리는 중국과 계속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사실 원래 각을 쓸 필요도 없었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그 분야가 가장 궁금해서 중국 고위급을 만났을 때 미국하고 너들 각을 외형적으로 세우는데 어떻냐 하니까 물밑에서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조만간에 브링컨도 곧 온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다음 날 오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그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일본하고 중국은 어떻냐 얘기했더니 중국 고위급 외교 고위급에서 하는 얘기가 일본하고 외형적으로는 지금 관계가 안 좋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겠다. 그렇죠.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물꼬를 텄으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도 열심히 한중관계 개선을 노력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차지한 경제적인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공백들이 일본이나 미국 또는 기타 다른 나라가 차지하게 돼서 우리가 경제까지도 어려워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이런 갈등의 고를 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뭐 블링컨 얘기도 들으셨는데 정말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했습니다. 물론 사진이 좀 이상하게 찍히긴 했어요. 중국이 네. 위에 있고 블링컨이 그렇죠. 밑에 있는 것처럼 일부러 네. 그렇게 각도를 연출해서 보여준 거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나란히 앉았었는데 네. 이번엔 시진핑이 제일 중앙에 앉고 좌우측에 앉은 모양을 취한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중국이 좀 작심하고 저렇게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것은 뭐 또 시진핑은 국가의 수반이고 그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런 형태가 꼭 뭐 이상한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뭐 보기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은 네. 어쨌든 뭐 그거 가지고 나무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이게 원래 올해 초에 중국 정찰 풍선 이 논란 때문에 양국 관계가 악화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었던 상황인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 블링컨하고 이 시진핑하고 이 회담 이런 거는 잘 된 것 같이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미중 패권 경쟁으로 각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좀 하해 무드로 가야 되겠다 해서 아마 5개월 전에 이 계획이 됐었는데 그때 고무풍선이 예, 풍선. 예. 중국에서 띄운 거대한 고무풍선이 미국을 지나간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이번에 만나서 소통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내면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도 아마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거 지금 잘 가고 있다. 미중 관계가 네. 올바른 길에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상 간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꿈틀꿈틀 뭔가 움직이고 네.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한중이 경쟁하고 각을 세울수록 우리의 입지가 약해져요. 그런데 중국과 참 미국이 네.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의 입지가 약해지는데 중국과 미국이 관계가 좋아지면은 우리 입지가 오히려 강화됩니다. 왜요? 우리가 중간에 왜냐하면 끼어서서? 지금 보십시오. 중국과 미국이 갈등 구조로 되니까 예. 우리가 미국이 뭐 우리 반도체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교류도 하지 마라 이런
되잖아요. 예. 근데 관계가 좋아지면은 우리가 미국하고도 여러 가지 국익을 위해서 할 수가 있고 예. 중국하고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구조라서 저는 이번에 브링컨 국무장관과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하회하는 모습은 앞으로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조금 시끄러웠던 게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때문에 뭐 우리 대통령이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라 이러는데 중국에서 약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좀 체면이 구겼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은 뭐 외교는 상호주의잖아요. 예. 사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부적절했어요. 예. 뭐 배팅을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모든 것은 적절점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죠. 거기에다가 대통령까지 막 싱하임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정말 부적절했죠. 초치해서 외교부 장관선에서 한 것까지는 전 잘했다고 봐요. 네. 근데 너무 가한 거죠.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니까 출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가서 출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죠. 여당이나 대통령, 우리 민주당을 비난하겠지만은 출구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면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하잖아요. 네. 지금은 초치 정도가 적절한 것이고 너무 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한중 관계의 갈등의 고를 더 깊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실은 중국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대만 문제하고 티벳 문제인데 네. 지금 두 개 다 건드리고 있잖아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그걸 대만을 윤석열 정부가 건드려서 갈등의 고를 깊게 하고 이번에 엑스포를 간 걸 가지고 뭐 티벳 인권을 또 막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를 정쟁의 한 수단으로 끌고 와서 국익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블링컨도 이번에 중국 가서 티벳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간섭할 생각도 없고 이런 얘기를 오히려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참 쓸데기 없는. 그렇죠. 그 엑스포 관광과 문화에 대한 교류인데 네. 그럼 만약에 문화와 관광 엑스포를 갔는데 티벳 인권 옛날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왜 그러는 거야, 지지한다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 얼마 전에 히로시마에서 G7 회의했잖아요. 네. 그럼 G7 회의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갔는데 그러면은 일본이 침략국이나 그 당시에 침략 전쟁을 할 당시 인권 그걸 다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독일에서 엑스포가 열린데 가면은 독일의 나치의 그 행포를 인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건데 그걸 교모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오히려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코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는데 보수 일부 언론들이라든가 여당에서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현명하지 않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북한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15일 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뭐 물론 뭐 실패했네, 뭐 어쩌면서 다시 또 쏘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는데 북한 도발 중국에서도 뭐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던가요? 네, 제가 외교 고위급을 만나기 직전에 미사일 2발을 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중국에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쏘게 되면은 유엔 안보리 그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이 중국을 안보적으로 신뢰 못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앞으로 핵이라든가 이런 도발을 하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적극 참가하라가 첫 번째 주문이었고, 네. 그래야 또 한중 관계가 신뢰로 가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가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게 비핵화하고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중국 너들 역할을 단단히 해라. 그렇게 되면은 절로 한중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중국 그 외교 고위급들은 자기들도 중국의 핵 보유는 절대 반대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는 적극 지지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하는 거는 우리도 반대다. 네, 반대고 네. 비핵화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는 자기들도 지지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북한에게 가장 이견이 있는 분야가 핵 미사일 분야라는 걸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중국말을 북한이 잘 안 듣는다 생각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는 강대강으로 갈 게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도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강력히 해달라라고 네. 말했더니 그렇게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한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특별히 안 했어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 대신 북한의 핵은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그 분야를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북한하고 중국이 관계가 썩 안 좋대요? 중국말을 안 듣는데요, 북한이? 예, 생각보다 중국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런 얘기를 중국에서 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최근에까지도 북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해서 예. 교류를 잘 못했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네, 아직도 그게 다 안 풀려서 네. 교류를 잘 아직도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중국이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걸 푸는 데 있어서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와 같이 노력을 하면 훨씬 풀기가 쉽겠죠. 네. 그럼 사실 지금 제가 좀 걱정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북한이 안 그래도 좀 경제도 어렵고 제재도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폐쇄시키면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막 발악을 하듯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렇다면 뭔가 출구를 열어줘야지 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도 아마 이런 기류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태세 전환을 조금 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본과 북한이 물밑에서 지금 접촉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전원회의 지난주 있었던 전원회의에서 김영철이 다시 나타났잖아요. 예. 김영철은 사실은 아주 강성론자이긴 하지만은 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등장한 것은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북한도 대비를 앞으로 평화체제나 물꼬를 터야 되잖아요. 좀 전향적으로 행동해야 되겠죠. 예. 이럴 때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정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다 보면은 북한 문제를 일본이 끌고 가고 또 중국이 끌고 가고 미국이 끌고 가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치 중심이 아니라 국익 중심에 놓고 앞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북한도 좀 뭔가 변화를 하고 있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김정은이 건강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들려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참 동안 모습을 안 보이다가 이제 나타났는데 사진상으로도 조금 뭔가 아파 보이는 느낌이 좀 났어요. 근데 이번에 계속 그 해외에서 보도 나오는 걸 들어보게 되면 여기도 이상하고 저기도 이상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단 체중이 비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쪽 막 뺐잖아요. 뺐다가 또 비만해진 것 같아요. 빼도 비만했는데 비만하니까 당연히 비만하게 되면은 각종 병들이 성인병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담배도 자주 많이 피우는 것 같고 그렇죠. 술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당연히 건강이 또 거기에다 스트레스는 좀 심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비만 자체가 또 하나의 병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만한 정도의 그런 건강 상태는 아니다라는 얘기군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그 비만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성인병 이런 것들이 빨리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미래를 걱정하면서 본인도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코리아 패싱이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패싱 당해야 됩니까? 패싱 당하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운전자가 돼서 끌고 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미국하고 일본만 바라보고 편중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대한민국을 패싱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네, 예. 우짜님께서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 나라가 바로 서는 느낌입니다. 아주 미진백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진짜 그렇게 저도 생각이 네. 드는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만 바보같이 있으면 안 된다.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를 둘러싼 뭐 러시아까지 혹은 북한까지 다 변화를 꾀하고 하나의 정책만 지금 고수하는 건 아니다. 이제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가 우리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최국이 되는 해라고 네,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데 네. 한 번은 우리가, 한 번은 일본이, 한 번은 네. 중국이 주최를 하잖아요. 네. 올해가 이제 우리나라가 주최국이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모임에서 혹은 이 회의에서 뭔가 좀 관계가 개선되고 할 가능성이 좀 있는지.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물론 뭐 겉으로 보이는 관계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네. 지금 적자가 심각해서요. 한중일 정상회담 원래 우리가 주최하는데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통령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예. 한중일 정상회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중국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주최하면 중국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중국에 달려 있다라고 반응을 해서 제가 중국 고위급을 만났을 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한중도 갈등 구조가 심하고 일본하고도 중국이 갈등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는지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다라는 반응이었고요. 중국에서? 네.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사전 국장급 실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국장급 실무회의 제의가 들어오면은 적극 참여하고 그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그런 의견을 피력하겠다라고 중국 고위급이 얘기했고요. 네. 한중일 정상회담을 꼭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 구조를 강화하잖아요. 네. 미국하고 일본 한미일 구조를 강화하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북중러 구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북아 지역의 안보가 불안해지면 그 직격탄은 바로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네.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국익 중심으로 해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중국도 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원하기는 원하는군요. 네, 적극적으로 중국은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손을 내밀면은 네. 중국이 우리의 손을 잡을 준비는 돼 있다. 그래서 손잡을 분위기를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만들어 놓고 온 거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모른 체 하고 좀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을 사실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렇죠? 그 명분을 일단 물꼬를 조금 민주당 의원들이 네. 이번에 가서서 트고 왔다. 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좀 손 내밀어라. 네, 이게 그렇죠. 주문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분도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인 분야도 많이 해결된다고 봐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방침이 저 말단 그 회사 모든 데 침투가 돼 버려요. 네. 그래서 정부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밑에 기업들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이오들 협상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중 관계가 위에서 좋아지면은 밑에 경제는 자연히 좋아지고 또 더 안 좋은 것은 지금 제가 이번에 교포를 만났는데 그 교포들이 너무 경직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교포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데 한 예를 이런 얘기를 들더라고요. 자기 초등학생 아들이 둘이 있는데 놀이터에서 놀면서 그 아들은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국 애들이
쟤들 한국 애들 같다. 같이 놀면 안 된다고 가버리더란 거예요. 중국말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 초등학생도 중국 정부의 방침을 아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한테 얘기해서 그런 놀이터 놀 때는 한국말 하지 말고 중국말로 해라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교민들이 위축돼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에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뭐 히로시마 G7 회의 때 참가했을 때 한일 관계 개선하니까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위축돼 있는데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홍보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훨씬 더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민들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또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속상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경직돼 있는지는 모르는데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다. 무서움이네. 네, 예. 정부의 정책을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요? 네. 야, 근데 진짜 우리나라 불쌍하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한참 그 도청 사건 때 각을 세웠을 때도 우리나라 그 러시아 진출했던 기업들이나 수출해야 되는 사람들도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 참네요. 자, 앞으로 정말 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 경제적인 부분도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이슈 어제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영장을 청구하면 직접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일단은 다 여야에서 뭐 환영하는 분위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비명계 의원 뭐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만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봐야 안심하겠다. 뭐 이딴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저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뉴스원인가요? 거기에 그 기사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꾸 그 일부 언론들이 한두 명 이래 얘기하는 거를 이제 분열을 자꾸 조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찌 용기 있게 그런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검찰이 국회를 체포 동의안을 보내서 우리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마치 방탄난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포 동의안 보내선 안 되는 건도 막 보내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잘라야 되겠다라고 그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하시고 그걸 얘기한 것 같고 또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하는 영장 운용 상태가 정상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얘기가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어요. 대표 연설하면은 시나리오가 컴퓨터 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보면서 쭉 하는데 그 얘기 없었는데 한 두세 쪽을 별도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듣는 순간에 저는 한영보다도 걱정이 됐어요. 네. 대표님 저렇게 용단을 내리긴 했는데 검찰이 저걸 이용해서 또 뭐 그 체포영장 막 갖고 오지 않을까. 보낼 거 아닙니까? 당장 백현경 얘기 나오는데. 네, 예. 그래서 솔직히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당을 위해서 저렇게 결심한 것은 큰 틀에서 좋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걱정이 된 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검찰에서 저걸 또 여러 가지 악용하게 확률이 높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씩 웃어가지고. 네.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즉흥적으로 그런 결심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사전에 준비를 하신 거를. 본인은?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에 여면은 이미 대표 연설 전에 이미 공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공개가 되면은 우리 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 오히려 검찰에게 역공당하고 이용당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 시나리오에는 넣지 않고 시나리오 원래 쓴 거는 미리 탑재되기 때문에 미리 공개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공식적으로 미리 준비한 원고에는 없는데 마음속엔 생각하고 있다가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 한 두 쪽은. 그래서 최종
그 연설할 때 프롬프트에만 딱 띄운 거죠. 야.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 당 대표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그런 생각인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다 하겠다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개인 생각이고 아마 그것은 아마 지휘부 몇 명하고는 의논을 하셨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그건 중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두 가지를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네. 나 자신 있다. 그렇죠. 뭐가 들어와도 나는 당당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내가 국회의원 이 특권이라고 하는 걸 벗어 던져도 난 괜찮다. 뭐 이렇게 사실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좀 그렇게 보시나요? 아마 첫 번째 그거보다도 두 가지 해석이 저는 네. 했어요. 하나는 이제 검찰 독재 그리고 체포영장을 이용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 정치 이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셨던 것 같고 또 한편은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300번 이상 압수수색도 하고 네, 또 네. 조사도 하고 또 정진상이나 관련자들 했지만 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네네. 뭐 없는 제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걱정을 했어요, 어저께. 네.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 그렇죠. 대다수 우리 민주당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잘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건데요. 이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방송법 개정안 네. 이제 집권 상정을 시켰어요, 민주당에서. 네, 네. 왜냐면 이제 여당하고 잘 협의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랬더니 여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올렸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는 신청한 쪽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었는데 네. 이번에 원래 그 과방위 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었다가 지난 네. 30날 이거를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에서 장제원 의원이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신청하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피신청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네, 예.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웃기는 건데 네, 지금 그렇죠.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미스 아니에요? 앞으로 잘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네, 강기 정책부위원도 아니신데 네, 제가 예. 들어서 그 분야는 가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 출장 갔다 오고 하느라고 예, 그 예. 분야는 깊게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링 안 네. 하셔도 되는데 제가 네. 여쭤보는 거는 민주당이 생각보다 전략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모든 걸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늘 민생만 바라보고 이래 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뭐든지 내년 총선과 결부시켜서 그러니까, 예. 정쟁 총선에 도움이 되면은 민생과 무관하게 막 해버리고 네. 국익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한중 관계 개선이 이렇게 절박한데 네. 지금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자극을 해서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은 늘 국가와 국민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년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이번 정권은 압구정 정권이다. 뭐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정권 이런 얘기도 네. 했습니다만은 실제 민생을 걱정하는 거는 민주당이고 네. 뭐 여당이 해야 되는 건데 뭐 네. 우리 또 다른 나라하고 관계 개선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앞서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게 과연 표로 연결되고 내년에 잘 되겠느냐. 네. 지금 민주당한테 뇌물 외교하고 있다고 막 또 국민의힘이 공세도 펼치는 상황인데. 뇌물 외교 잘 하겠냐, 그거는 이거죠. 진짜로 어이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외교에서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네. 그래서 초청하면 초청국에서 비용을 다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멀리 있는 친구를 1박 2일 우리 집에 초대하면은 식사도 제공하고. 예, 식사, 잠자리 다 제공하고 갈 때 차표까지 끊어서 보내잖아요. 네네. 국제 관례도 그렇습니다. 정식 초청하면 초청국에서 비용을 내고 초청 안 했을 때 오는 경우는 이렇게 그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국방부 같은 데도 1년에 한 5개국 초청 비용이 있어요. 그럼 또 우리도 정식 초청할 땐 그 나라에서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미국에 지난번에 국빈 방문했잖아요. 네. 그럼 아마 거기에 숙소 이런 거는 무료로 제공을 했을 확률이 많아요. 미국에서. 그게 원래 일반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제적인가. 예.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뭐 뇌물 외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초청을 하면은 뇌물 공여죄가 되는가요?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를 정식으로 그러니까. 비용을 내면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의 외자로 모르는가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내년 총선을 위해서 또는 정쟁을 삼기 위해서 외교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결코 국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은 또 국민의힘 대표, 네. 여당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진짜로 저것이야말로 국익을 훼손한다. 우리 외교의 근간을 흔들고 국제적인 외교 관례를 흔들어 버리는 네. 그러한 언사로 보여지는 거죠. 알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프레임 짜고 그러는 거겠죠. 네. 네, 자 오늘 김병지 의원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정말 보고 싶어서 많이 마음이 조금 쓰였는데, 언젠가 여의도에서 대성할 이 두 분을 제가 지금부터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간만에 뵙다니 정말 송구합니다. 자,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우리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가장 열받게 했던 이슈가 뭐냐? 정치적인 이슈.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예.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를 꼽는다면 저도 이제 아이가 어려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제 시범 운전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총리가 오염수 마실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좀 약간 기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신다는 게 전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앞에 전제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마시겠다는 말 그렇게 길게 얘기해서 일단 국민을 전 조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뭐 총리께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면은 뭐 마신다 안 마신다 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이런 감정을 총리가 좀 해소해 달라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마신대요. 근데 다만 전제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WHO에서 정한 음용수 기준이 통과되면 마시겠다. 그러니까 음용수 기준이 통과되면 그게 오염수가 아닌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아리수나 뭐 정화수인데 네. 그러면 일본에서 왜 방류를 합니까? 음용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교묘하게 국민을 속인 거다라는 네.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많이 화가 났는데 그 이후로도 총리가 이게 뭐 괴담을 뭐 폐기수라고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근데 괴담을 하게 되면 사법 당국에서
뭐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어제 울산에서 뭐 누군가가 그때 네. 고발당했다면서요. 아, 핵 폐기수.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랬대요. 근데 물론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보도는 있었습니다. 얘기는. 예. 그래서 저는 총리가 행정부의 어쨌든 2인자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사법 당국에서 처리를 할 거다라는 무슨 가이드라인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삼권 분립에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들, 그다음에 이 핵폐기수가 핵폐기수 나 또 고발당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시민이분에서 보고 하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이렇게 시범 운전을 하는데도 우리 네. 정부는 오히려 네. 우리 정부를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대변하는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예. 네. 네, 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고, 뭐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말씀드릴까 싶었는데, 네. 뭐 말씀하신 거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저도 지난 한 달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라 걱정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 저는 시스템 붕괴를 꼽습니다. 붕괴. 그 시스템 붕괴라는 것은 지금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그 의회 내에서 그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리한 발언을 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뭐 감사원 문제, 그리고 선관위 문제, 특히 이번에 방통위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런 기관들은 최소한 행정부 내에서 내부 통제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야당처럼 정부 내 야당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심판을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자리인데, 이런 기관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헌정, 그러니까 6공화국이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75년 됐거든요. 전 이 나라의 지금 미래가 상당히 좀 걱정된다. 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감사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사실은 물론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당연히 확인하고서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자,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이랬어요. 아까 김병지 의원 인터뷰하는 것도 보셨겠지만은 원래 예정돼 있던 건 아니고 아마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딱 즉석에서 발표를 한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왜 이 시점에 그런 승부수를 갑자기 던졌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세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거는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뭐 우선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면 이제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이 있는데 헌법에 나옵니다. 이제 44조의 불체포 특권이 나오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약속을 했다가 기존까지는 항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던 거거든요. 또 동시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또 영장을 그 실질심사 받도록 체포동의안을 또 가결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런 뭐 내로남불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불체포 특권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코너에 몰려서 더 뒤로 이제 갈 데가 없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이성만 그 윤관석 의원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거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엄청 거셌습니다. 그 다음날 사설을 보면요. 네. 진보, 보수, 중도 가릴 것 없이 다 일제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 다음날 사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대한 좀 부담감,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승부수를 지금쯤은 던져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승부수를 던지는 거는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이긴다는 뜻입니까? 뭐 이기고 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죠. 왜냐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아마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리라 저는 봅니다. 근데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영장 청구해도 저는 불체포 특권 남용을 지적한 것이지, 저 이재명 대표 유죄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하영재 의원은 법원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니 근데 인정을 했든 안 했든 그게 꼭 구속 사유의 중심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됐죠. 근데 어쨌든 그분은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나가셔가지고 기각이 되면 본인이 더 정치적인 이익도 얻으실 텐데 안 나가시니까 그동안 저희는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환영한다. 근데 나가서 빨리 좀 그 영장이 청구되면 나가서 좀 받으세요 좀. 나가서 네, 민주주의 받아보고, 시스템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알아서 책임지더라도 어쨌든 나가라. 아니 결과는 뭐 판사한테 달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너무 무도하게 야당 대표를 공격했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사상 최초로 야당 당사를 2번이나 침탈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까지 2번이나 갔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검찰이 청구한
이 영장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이제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상 좀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이른바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고 칭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치 이 영장 심사를 받지 않고 싶어서 막 이른바 그 당내에 있는 뭐 여러 의원들과 뭔가 타협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딱 훌훌 털고 정면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저는 승부수를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통해서 지지자들 조금 결집시키는 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당내에 있는 잠재적인 분란 요소를 아예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의 무도한 행위들에 대해서 약간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제 뭐 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영장 치면 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옥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를 좀 보였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유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여러 사안을 봤을 때 야당의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고 증거는 뭐 이미 뭐 검찰이 300번 수색했으면은 이미 가질 대로 가졌으니까 그런 자신감도 또 약간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멋있다 그러고 끝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선물을 준비할 것 같은데. 국회 나와서 뭐 체포동의안 또 읽을 때 또 상당히 또 문제 있는 발언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민주당도 구결하는 거 아닙니까? 또 도발돼가지고 걱정입니다. 제발 좀 가결 좀 시켜주세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웃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정권에 대한 비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포 정권이다. 민생을 포기하고 경제를 포기하고 정치를 포기하고 외교를 포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압구정 정권이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먼저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 맞아요? 이 대표 말에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메신저로서는 저는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이 메시지를 제가 분리해서 보면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 잘 못한다라는 비판이고요. 전 이런 야당의 비판은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의 목소리거든요. 전 정부가 좀 새겨 들어야죠. 근데 저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도 뭐 국민들이 뭐 하루 이틀 좀 비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 귀 기울이지 않고 소통에 굉장히 좀 무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고칠 가능성은 매우 또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말은 맞다. 말 자체는 맞죠. 말 자체는 메시지만 맞다. 분리해서 보면 좀 맞다고. 메신저는 못 믿겠는데 메시지는 맞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엔진이 튼튼해서 1단, 2단, 3단을 분리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1단 엔진 자체가 좀 고장나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왜요? 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서 책임 정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민주주의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권한이 클수록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 책임이라는 것을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더 큰 자리에 도전하면서 책임진다 이렇게 역으로 리버스 발상을 늘 해오셨기 때문에 이 책임 정치 실종이라는 것은 본인의 권위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역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대표 연설 보면은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좀 실망스러워요 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좀 공략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동안에 뭐 사이다 내지는 본인이 좀 뭔가 시원시원하게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멋졌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대표된 이유는 오히려 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나약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행정할 때는 100점이었는데 정치를 하니까 20점이었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 당대표라는 역할에 대한 뭐 책임감과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인 사이다로 지르는 것만의 능사는 아니죠. 이게 좀 아우르고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의 민주당원들이나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대했던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효용감이 이제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 아마 당 대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이다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야당이라는 이 역할에 대해서 좀 충실하겠다라고 저는 읽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그동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여당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그러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당내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고 한데 야당은 사실상 좀 싸우고 어떻게 보면 견제를 좀 더 해야 되는 역할인데 사실상 그런 역할보다는 안에서 내부 분란이 오히려 일어났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지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대표로서도 그걸 무조건 어느 한편은 들 수 없으니 이렇게 통합해서 보고 있었다가 이제는 국민의 이제 요구가 턱까지 차오르라서 이제 야당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시그널로 좀 봤습니다. 그랬군요. 신인기 변호사님 큰일 났네요. 댓글창에 뭐라고요? 책임을 지라고요?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야당 대표에게. 아니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고 저는 충분히 존중하는데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글쎄요, 과거에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이주영 장관 정도가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하고 이런 거 외에는 저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네. 굉장히 한국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책임져야 될 사람은 너무 많죠. 그 말대로 하자 보면. 그리고 책임진 사람이 다 없는 거죠. 한국 정치가 좀 고장났죠. 한국 정치가 고장났다. 전체가 고장났죠. 지금 모두도 지금 메신저들이 다 이상하군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 눈에는 다 이상해 보이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든 또 고쳐 나가야 될 책임도 저한테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인기 변호사님 자기 책임 인정했어요. 바로 네. 세우기. 그래서 국민의힘 바로 세워졌습니까? 그게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질문은 좀 삼가 주십시오. 제가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좀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청년은 이런 게 좋아요.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너무 재밌어요. 수능 전문가예요, 우리 대통령. 알고 봤더니. 자, 킬러 문항 같은 거 없애라. 교과서 이외에 뭐 나오는 거 없애라. 이러면서 막 갈아엎고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잘못했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도대체가. 본인은 수능 세대도 아니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윤비어천가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에 지금 소속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끄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참 국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이고 이런 전문가다. 뭐 대통령이 수사했으니까 뭐 교육 전문가다. 이거는 거의 뭐 유치한 코미디 수준의 논평이고 윤비어천가도 좀 제대로 된 윤비어천가를 해야지 이거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발언이고 과거에 그 왕자 논란이 있었을 때 뭐 손가락만 씻었다. 그러니까 누가 뭐 그럼 발가락만 씻냐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거의 그 수준의 그거라서 전 이런 분들 대통령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엑스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이 지금 수능 논란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사교육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못 없앤다라는 전제 속에서 줄여나가는 걸로 전 정책 목표를 삼았으면 좋겠고 현실성 있게. 이걸 바꾸려면은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면서 결국에 인재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인재상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따라가면서 교육의 낡은 부분을 바꿔줘야 사교육의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교육을 왜 받습니까? 저도 많이 사교육 받아봤는데 사람이 불안하고 욕망이 있으니까 사교육으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이 원인을 본질을 짚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교육제도를 설계하면서 난이도를 조절해라.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장 수준의 발언이고요. 또 하나의 맞아요. 문제는 네. 수능이 만약에 이번에 난이도 논란이 붙을 거거든요. 시험 보고 나면. 네. 이거 책임 대통령이 다 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네. 대통령의 이런 발언, 그러니까 발언의 무게감이 없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육 철학이 없다. 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유언비어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주변에 혹시 고3이 있는 거 아니었나. 이번에 육모를 너무 잘못 봐가지고 이 모양으로. 아닙니다. 저는 이거 누구에게 조언받아서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누군가 조언했는지를 조금 분석은 해보고 싶은데 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망하는 회사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절망해요. 원인이 하나예요. 뭐요? 사장이 사장 역할 안 하고 직원 역할 하면 망하고요. 직원이 직원 역할 안 하고 사장처럼 사장 굴면 역할하면? 그 회사 무조건 망하거든요. 진짜 지금 그러네. 윤석열 대통령은 회사로 치면 사장이죠. 네. 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도 무능한 직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저는 정말 사회적인 혼란만 더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분은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지금 보니까 무능한 영업사원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교육 철학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교육 철학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어떤 교육 철학이 있으시냐. 예전에 말씀을 되돌아보면 우리말을 못하러 배우냐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요? 네, 우리말을 못하러 배우냐. 아, 그죠. 국어? 네, 국어에 네, 대해서 약간 네. 폄하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외국어 좋아하셔가지고 영어 연습 막 좋아하고. 네, 영어 네. 좋아하시고 막 어디 뭐 그 무슨 공원 이름도 막 무슨 뭐 내셔널 파크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네, 그게 않습니까? 멋있다고 그랬죠. 네, 그게 멋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은 우리말은 굉장히 그냥 되게 낮은 수준의 언어이다.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수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언어 영역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듣기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으로.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언어 영역까지 이제 손을 대면서 국민의 언어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언어 영역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그냥 문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수능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글을 보고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처음 보는 지문을 보고라도 독해력, 사고력 뭐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아는 것만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마도 구술을 하시면서 뭔가를 계속 암기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교육 철학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은 백년지 대계인데 지금 당장 수능 보아야 되는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학부모들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물수능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이 난이도에 대해서 그럼 또 압수수색 할 겁니까? 출제자들을? 감사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 수능 출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닥칠 수험생들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런 철학 갖고 계시면 이거를 좀 길게 보고 지금의 중3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적용해야지. 지금 당장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리고요, 사실은 좀 묻혀가지고 자꾸 이슈화가 안 돼서 제가 상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사고, 특목고 존치시킨다는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지난 정부에서 또 이제 없앤다고 했다가 아니 뭐 각자 나름대로 다 논리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몇 년도 안 돼가지고 잘 나간 30년 넘은 학교들을 그냥 없앤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또 살린다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교육개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뭐냐면요. 일단 인재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과거의 그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 있었던 인재상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자율과 창의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실무 융합형 교육을 저는 학교에서부터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융복합 문제면 내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교육제도 전반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 저는 더 만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는 더 보장하는 것이 좋다. 아니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고 싶으면 외고 다니는 것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듣고 싶은 과목들도 이제는 좀 선택하면서 저는 배우는 문화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또 하나는 저는 교사의 질 문제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교육이 횡행합니까? 공교육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교육 강사들은 뭐 인터넷 강의 다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거의 무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교재나 이런 강의력이나 이렇게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거를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 수능 쉽게 낸다고 사교육 안 합니까? 그분이 더 잘 가르치는데. 그리고 저는 한국 사회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왜 한국은 바칼로레아를 못 합니까? 왜 프랑스는 하는데 왜 한국은 바칼로레아를 못 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떤 인재상을 만들지를 대통령은 정하시면 되는데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육과정 평가원 원장의 일을 하실 거면은 굳이 대통령 되실 이유가 없었죠. 난이도 걱정하실 거면은 뭐 다른 분이 집권하시고 그냥 교육과정 평가원 지원하셔가지고 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 일을 하면은 그럼 누가 소는 키웁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소를 키우러 가셔야 되겠군요. 그래도 신인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별로 없지. 저도 옛날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없는 느낌이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언론에서. 이재현 대변인은 앞단보다는 이 후단 대통령 얘기할 때 상당히 말이 빨라지고 주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듣게 하는 것 같아. 래퍼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공격 못하게 무슨 말이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 얘기할 때만 굉장히 신납니다. 아 그래요? 자,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시간 다 되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국 우병우 전 수석 출마설 한마디씩 하시죠. 저는 누구나 선거를 나갈 수 있는 자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이 원하고 뜻한 바가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조국 장관이 어쨌든 이 검찰과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본인의 말로도 피해를 받으신 분이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좀 전쟁을 좀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조국 장관이? 전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피해. 맨날 당하지만 말고. 당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2심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검찰 조직과 좀 강렬하게 싸우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어쨌든 국민의 선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대의 화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윤석열 검찰 조직이 만든 윤석열 이런 정부와 좀 각을 세우고 어떤 거학이라고 하는 거 싸우는 게 약간 시대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서 내 것만 지킨다 이런다면 비난이 있을 것 같으니 저는
억울하게 당했다 생각하시면 좀 강렬하게 싸우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서 부추기는군요. 네. 저와 함께 하시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조국 전 장관님은 민정수석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신 분 아니에요? 책임도 있으신 근데 뭘 또 만큼 나와가지고 또 책임을 이게 약간 좀 이재명 대표식 논리인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좀비 정치 이번에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좀비 조나땡, 좀비 정치죠. 계속 살아나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나땡, 우병우 나오면 땡큐. 국민의힘에서는 조나땡 이러고 있어요. 국민들은 두 세력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노땡큐 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사절이거든요. 좀 그만 좀 해라. 근데 서로 이렇게 상대방의 가장 극단적이고 좀 뭐랄까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이 튀어나오면 반사이익을 받으니까 누가 나오면 땡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잘못 가고 있다라는 저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 이런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좀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국민들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당 창당 어떻게 보세요? 국바세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금 바로 세우고 있는데 매우 힘듭니다. 바로 세우고 예, 매우 힘든데. 바로 세우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유한국당 바로 세울래 그러면 제가 뭐 같이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뭐 저는 삼지대 같은 경우도 뭐 무당파가 비어 있으니까 누구나 깃발을 꽂으면 먹을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오만한 생각으로 저는 덤비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중도에 있는 분들이 합리적이시고 크로스보팅을 하는 분들이셔서 상당히 수준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지금은 조금은 쉽게 많은 분들이 깃발을 드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본인은 국바세 바로 세우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신당 창당은 아니다. 근데 저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나바세일까요? 나바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바세 이제. 지금 뭐 바로 세울 때가 한두 군데가 나바세 아닙니다, 대표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지금. 한번 시국회의를 한번 연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뭐 바로 세우다 지금 다크서클이 눈에 막 그러니까 엄청 지금 온몸이 아프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 네. 표정이 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 네, 뭐 할 말 있어요? 신당 창당 관련해서? 당 창당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누가 창당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양양자, 금태섭, 김종희 뭐 그게 정의당 쪽에도 얼굴이 있고. 정의당도 중요하니까 그 당을 세운 얼굴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상 당을 세우겠다는 분들의 얼굴은 사실상 그다지 국민적인 호응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얼굴이 판단이 별로입니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얼굴 별로인 사람들이 자꾸 신당 얘기를 하니까 짜증난다는 취지로 일단 받아들였고, 자, 오늘도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속 좀 시원하게 마지막에 또 풀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분들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또 저희가 또 화기애애하게 내지는 또 신랄하게 비판해봤습니다. 내일 만날 때까지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